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는 52살이 되고 아직 50대 초반입니다. 현재 남편과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에요. 남편과 저는 서로 정말 잘 맞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도 크게 싸우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 눈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남편도 저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가치관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시댁입니다. 찬밥 신세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여행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특히 좋아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건 없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쓰시던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고 대학도 사진 전공으로 입학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단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전문 기술직으로 일만 하시다가 과로사로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저와 친정 엄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빠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어서 괴로웠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 몫까지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래, 윤지야. 넌 아빠처럼 치열하게 살지 말고 꼭 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하루하루 소중하게. 알았지? 아휴, 불쌍한 사람. 윤지야, 우리 아빠 몫까지 행복하게 살자. 응, 꼭 그렇게 할 거야. 엄마를 통해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사진 찍고 시 쓰는 걸 좋아했지만 친가 쪽 형편으로 시 쓰는 일을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서 전문직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에 저에게도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셨거든요. 윤지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윤지도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꼭 찾길 바래.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글쎄요. 나 사진 찍는 거 재밌어. 그래? 그러면 아빠랑 출사 나갈까? 좋아요. 근데 아빠 맨날 바쁘잖아. 아빠가 시간 낼게. 한두 번 아버지와 출사를 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구도 잡는 법과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쓰시던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속에 담긴 사람들의 행복한 찰나의 순간을 담는 것에 매료됐어요. 이 일을 해야 제가 즐거울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진 대회에서 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엄마와 함께 부산에 갔어요. 부산 근처가 저희 엄마 고향이었거든요. 엄마 고향에서 며칠 지내다가 부산으로 가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송정 해변에서 뒷모습만 봐도 기운 없는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친정엄마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계셨고 새벽 일찍 해가 뜨는 걸 찍고 싶어서 혼자 겁도 없이 밖으로 나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보다 두세 살 어려 보이는 남학생과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다를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어요. 서로를 애절하게 바라보던 두 모자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늦가을이라 해수욕을 할 날씨가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바닷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렸어요. 아줌마, 큰일 나요. 들어가지 마요. 바닷물 차가워요.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제가 정말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도 못 들었는지 하염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가요. 나가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쉽게 죽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허리까지 몸을 담궜던 두 사람은 제 성화에 못 이기듯 밖으로 빠져나와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저희 숙소로 데리고 가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학생, 고마워.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면 안 됐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한눈에 봐도 딱해 보이는 두 모자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어요. 주시죠? 따뜻한 차라도 좀 드세요. 세상에 나랑 우리 애 둘만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고마워요.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어요. 사실 왜 그런 극단적인 결심까지 했는지 사정을 묻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안정된 표정을 지어서 그걸 물으면 상처를 헤집는 것이 될까봐 더 묻지는 않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앞으로는 아까처럼 나쁜 생각하지 마시기예요. 저랑 약속해요. 아주머니가 슬며시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고마워. 학생 생각하면서 힘내볼게. 그때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기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이 없던 아주머니의 아들과 아주머니를 바닷가를 배경으로 세워두고 사진을 찍어서 즉석에서 나온 사진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제가 찍어드린 사진을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내내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학생. 학생 이름이 뭐야? 저 이윤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줌마는 성함이 뭐예요? 나는 박영숙이야. 학생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우리 셋이 같이 사진 찍을까? 저도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 셋은 함께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과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아주머니에게도 한 장 드렸어요. 아줌마, 그럼 저 어머니 기다리셔서 그만 가볼게요. 힘드실 때마다 제가 찍어드린 사진 보면서 힘내세요. 고마워, 학생. 정말 고마워. 고마워, 누나. 나는 김용혁이야. 그래, 용혁아. 힘내. 알았지? 응, 힘낼게.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아주머니 아들도 저에게 수줍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웃던 두 모자의 미소가 한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사진 찍는 일에 대한 사명감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도 사진예술학과로 진학하게 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유명한 패션 잡지 회사에서 사진작가 보조부터 시작해서 사진작가로 일을 했어요. 한 직장에서만 일을 하는 데에 한계를 느껴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프리랜서 일도 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자연 풍경 사진도 찍고 모델이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 등도 찍어줬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힘들기는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제 커리어가 쌓여가는 것도 정말 즐거웠고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돼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잡지사에서 소속 연예인들 화보를 찍게 됐습니다. 대표라고 으스대지 않고 스태프들도 살뜰하게 챙기면서 열정이 대단해 보였어요. 제 이상형이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첫인상부터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중에 들어보니 저를 보자마자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윤지 너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잖아. 윤지 주변으로만 광이 비추더라니까.
그날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랑 달라. 아무튼 첫 만남이 있던 그날 촬영을 다 마친 후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간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됐고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저희를 보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같이 데이트를 하러 가면 식당이나 카페 직원분들이 남매냐고 묻기도 했어요. 저도 그 사람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만난 후에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윤지야, 나랑 결혼하자. 아직 내 일이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너랑 함께라면 이겨낼 자신이 있어. 그 청혼을 받고 그날 저와 남편은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윤지야, 그게 내가 부모님이랑 연락을 끊고 산 지 꽤 됐어.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야. 엄마 아빠도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말을 들어보니 남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도 모두 지방 의대 출신의 그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특히 권위적이어서 남편도 의대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남편은 의대에 가기는 했지만 의사는 적성에 맞지 않았고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설득에도 의대를 그만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타면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 선배와 함께 엔터테인 회사를 차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지 너 데리고 가도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야. 그래도 갈래? 가야지. 자기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래도 궁금하시지 않겠어?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저는 남편이 10년 가까이 집에 내려가지도 않고 연을 끊고 지낸다고 해서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시간도 꽤 흘렀고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궁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인터폰으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저랑 결혼할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뭐?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됐다. 결혼을 하든 말든 우린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정말 차갑고 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사갔던 선물과 제가 쓴 편지를 문 앞에 두고 그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사귀면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결국 휴게소에서 꺼이꺼이 우는 남편을 제가 위로해 줬습니다. 미안해 윤지야. 아니야 동훈씨, 난 괜찮아. 동훈씨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있잖아. 울지 마. 우리 스몰 웨딩 하자. 스몰 웨딩? 그래도 괜찮겠어?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어쩌냐. 뭐가 죄송해.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저희 둘은 정말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친정 엄마에게는 사정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사위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어요. 소속 가수와 배우들이 이름을 막 알려가고 저도 도맡아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남편은 남동생과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고 인턴인 같은 학교 후배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도 형수가 사진작가인데
웨딩 사진은 찍어줘야 하지 않겠어? 간 김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난 모르겠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신 가고 싶잖아. 동생 결혼식 가야지.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도련님 결혼식에 가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예식장이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은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을 본체 만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죠? 여기 제 와이프예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여긴 왜 왔니? 네 아빠 곧 병원장 되는 거 몰라? 별 볼 일 없는 놈이 자식 새끼라고. 그냥 가라. 그러고 있는데 도련님이 다가와서 시부모님을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 형 오랜만에 봐서 좋은데 왜 그러세요? 형수님 반가워요. 사진작가라면서요? 제가 바빠서 결혼식 가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도련님은 시부모님과 달리 저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럼 사진이나 찍고 가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웨딩 사진 작가처럼 그 큰 웨딩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가서 동서를 만났어요. 저를 정말 사진 작가로만 봤는지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기요, 누구 허락받고 여길 함부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저 기훈 도련님 형수님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 작가라서. 그래서 뭐요? 나가요. 짜증나게 진짜.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저는 쫓기듯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하나 저렇게 인간성이 최악인데 그런 생각을 첫 만남에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보고 나서 피로연도 가지 못하고 심신이 지친 채로 남편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은 이유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의 치욕스러움은 훌훌 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느라 고생을 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도 많이 줄였어요. 그렇게 임신 6개월 차가 됐는데 남편이 같이 동업하던 선배에게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이 하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체를 남편 모르게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하고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게 됐어요. 저도 아이를 임신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빚 갚는 데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니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고향으로 가서 친구분과 지내고 계셨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갈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도련님에게 연락을 했고 도련님이 시부모님에게 잘 말해줄 테니 당장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당장 땡전 한 푼 없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저희는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저희는 전원주택인 시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상은 했지만 저희 부부를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동훈이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길래 다니던 의대나 잘 다닐 것이지. 그럼 이런 가짜는 애랑 결혼 안 하고 의사 생활하면서 잘 지냈을 거 아니야. 너희 아빠 이번에 병원장 된 거 알지? 아휴, 집안의 맏아들이라는 게 남보기 부끄러워서 정말. 예. 내 어머님, 너희 당장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될 수 있으면 1년 내로 나가라.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다 잘랐으니까 네가 이제 집안 살림 다 알아서 해라. 알겠니? 그 큰 집 살림을 만삭인 저더러 다 하라니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동서는 비웃듯이 입꼬리만 한쪽 올린 채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아줌마들 다 잘났다며 못을 박더라고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했어요. 남편은 대학 때 따뒀던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이용해서 취업을 해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시댁에서 지낸 지 2주일이 됐을 무렵부터 정말 죽겠더라고요. 오프라서 집에서 쉬는 날인 동서에게 같이 빨래 좀 하자고 했다가 저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동서, 내가 식사 준비 좀 해야 해서 그런데 빨래 좀 걷어서 널어줄 수 있어? 뭐라고요? 저더러 빨래를 걷으라고요? 미치셨어요? 아니,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좀 도와줘. 저 의사 레지던트 2년 차예요. 집안 살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건 형님 일이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저 논문 써야 해서 바쁘거든요. 식사 준비 다 되면 부르세요. 그렇게 동서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서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많은 빨래를 건조대에 걸고 식사 준비를 하다가 저는 찢어질 듯한 복통을 느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차를 타고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윤지야,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여보, 우리 아기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나 너무 무서워. 하지만 병원에서 결국 만삭 유산을 하게 됐어요. 스트레스와 집안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쌓여서 유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나랑 결혼해서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으니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떠난 아이에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라는 작자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세상에 나올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병원이 시댁 식구들과 동서가 있던 대학병원이었거든요. 제가 유산을 하고 입원했다는 걸 알면서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원망이 분노로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시댁에서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훈씨, 나 정말 한시라도 시댁에 지낼 수가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나가자. 윤지야, 네 마음은 나도 잘 아는데 나 지금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형편으로 어디 갈 수도 없어. 지금 돈 빌릴 데도 없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당신네 가족들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철저히 짓밟을 수가 있어? 저는 괜히 남편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다 받아줬어요. 우리 월세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참자. 3개월, 아니 2개월만 더 버티고 바로 나오자. 남편의 말에 저는 모든 걸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일을 시키더라고요. 형님 없는 사이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청소기는 내가 대충 밀었으니까 빨래 좀 하시고 음식 차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나 유산한 거 몰라? 몸은 괜찮냐고 묻는 게 먼저 아니야? 참나, 괜찮으니까 퇴원했겠죠. 유산한 게 뭐 그리 유세라고. 잔말 말고 얼른 할 일이나 하세요. 저 논문 쓰러 가요. 맘 같아서는 동서 머리채를 쥐어잡고 다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꾹 참고 퇴원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쌓인 집안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꿈 많았던 제가 좋아하던 일도 그만두고 무일푼으로 시댁살이를 하면서 아이까지 유산할지 누가 알았겠나요? 동서는 의사랍시고 논문 타령을 해대는데 당장이라도 방문 열고 들어가서 그 논문 다 박박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2달만 버티자던 남편 말을 되새기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내려오면 붙잡고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곳에서 금동아줄이 내려와서 저를 살려줬어요. 유산을 한 후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저는 한 달 만에 20kg 가까이 살이 빠져서 제 인생에서 최저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했어요. 한 달만 더 참자 하며 버티면서 집안일을 하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지금 급해서 그런데 제 서재방 가면 책상 위에 서류 뭉치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당장 병원으로 와요. 당장 10분 내로. 아니 동서, 여기서 택시 타고 가도 15분 거리인데 10분 내로 어떻게? 어떻게든 오라고요. 동서는 벼랑간에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 사는 동안 항상 겪었던 모멸감이었지만 그날따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어지러워서 잠시 쓰러져 있다가 동서 서재방으로 가서 영어로 적힌 서류 뭉치를 들고 택시를 잡아 타고 시부모님, 도련님, 그리고 동서가 일하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의국이 어딘지 찾느라 한참 헤매고 사람들에게 물은 끝에 동서가 말한 의국이 보여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도끼 눈을 뜬 동서가 저에게 야단을 쳤어요. 빨리 오라 했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진짜 미쳤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 줄 알아? 이 무식한 년아? 그렇게까지 막말을 해대는데 저는 심장이 아파서 주저앉았습니다. 의국 안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휠체어를 탄 환자가 저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서류를 손에 쥐고 난리를 피우던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병원 의국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무슨 꽈레지던트야? 병원장 불러! 당장 병원장 부르라고! 그 환자의 말에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탄 VIP 환자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웬 남자 의사도 저에게 다가오더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안 좋으세요? 윤지 누나? 제 이름을 어떻게 아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의사의 얼굴을 살폈더니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부산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어준 모자였어요. 휠체어에 탄 분은 그 의사의 어머니였고요. 윤지야, 아줌마 기억나니? 예전에 부산에서 나 박영수 기억나지? 그제서야 잊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아줌마, 그래,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왜 이런 꼴을 당하고? 당장 병원장 불러! 병원장 부르라고! 그 자식 내 후배니까 불러! 그리고 저는 궁금해하시는 아주머니와 앉아서 상황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몇 분 후에 의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환자랑 의사, 간호사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요.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윤지한테 사과해. 당장 둘 다.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애를 이렇게 바싹 말려? 어? 그 말에 시아버지와 동서가 마지못해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그래, 이해해라. 미안하게 됐다. 영혼이 1%도 담기지 않은 사과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댁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저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저 당장 시댁에서 나갈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윤지야. 아줌마가 도와줄게. 저런 쓰레기 같은 시댁에서 당장 나와. 두 사람은 한참을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다가 환자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된 아주머니와 아주머니가 입원해 계시던 VIP 병실에서 회포를 풀었어요. 그때 너 만나고 나서 내 삶이 180도 달라졌어. 그때 정말 나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거든. 아주머니는 그 당시에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들이 선천성 희귀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남편 죽고 아무도 우리 모자한테 관심이 없었어. 아들이랑 죽자고 결심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처럼 윤지 네가 나타난 거야. 저를 만난 후로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아들은 의사의 꿈을 갖게 됐대요. 살아서 꼭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빚을 내서 아들분 심장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은 잘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몰랐던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 유지야. 네 시아버지는 나 고등학교 후배인데 내 도움 많이 받았지.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니? 저놈 되먹지 못한 놈인 건 알았는데 그렇게 차별을 하고 고생을 시키고 그때 네 덕분에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되갚아 줄 때가 됐다. 당장 시댁에서 나와. 근데 아줌마 어쩌다가 병원 신세를... 그 골프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부러졌어. 별일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거든. 그래서 왔지. 정말 잘 됐네요. 용혁이가 건강해져서 의사까지 되고 여기서 아줌마를 만날 줄이야. 나 그때 네가 찍어준 폴라로이드 사진 아직도 집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힘들 때마다 그 사진 보면서 버텼어. 저는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선행이 아니었는데 지옥 불구덩이 한가운데 있던 저를 아주머니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도 됐지만 우선 시댁에서 빠져나와야 했어요. 아주머니도 부담 갖지 말고 본인 도움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나와서 저희는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신 서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윤지랑 동훈 씨는 앞으로 뭐가 하고 싶어요? 그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지랑 결혼해서 고생만 시켰습니다. 윤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 다시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사진 스튜디오를 차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많이 벌어서 꼭 해주려고요. 아이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럼 내가 투자를 할게. 나 남아도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주머니는 차용증도 쓰지 않고 제 명의로 서울 강남에 스튜디오를 차려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지 않나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 서로를 살려준 인연이라니 말이에요. 저는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정말 일을 꽉 깨물고 했어요. 제가 일해온 짬바도 있고 남편도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해서 인맥이 나름 있는 편이라서 스튜디오는 나날이 번창했어요. 그렇게 2년 만에 저희는 성공을 하고 아주머니에게 빚도 갚았습니다.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럼 반이라도 받아달라며 아주머니께서 투자해 주신 돈의 반을 갚을 수 있었어요. 아, 그 이상은 안 받아. 나 돈 필요 없어. 윤진이가 이렇게 잘된 것만 해도 정말 고맙지. 그나저나 너희 시댁 소식은 들었니? 그때까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고 남편은 도련님과도 아예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왜요? 못 들으신 거 있어요? 윤진이 동서 말이야. 네. 걔 논문 표절을 했다지 뭐냐? 하여튼 하나만 하는 인간은 없다고? 참나 뻔뻔하기도 하지. 그 논문 표절에 너희 시아버지도 관여를 한 모양이더라. 아주 우리 지역 사회에서 난리가 났어. 뉴스까지 실렸다니까? 어머, 그래요? 그래. 너 별로 듣기 싫어할까봐 그동안 이야기 안 했는데 너도 이제 잘 됐으니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 시댁 식구들 그렇게 기고만장했는데 병원에서 쫓겨나고 다른 지역으로 쫓기듯이 이사 갔다더라. 거기서 뭐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걔들이 돈이 어딨어? 돈이 없어요? 없지. 그렇게 사치를 해댔는데 나한테 진 빚도 내가 다 갚으라고 했어. 아무튼 네 동서가 성형외과 개원한다는데 잘 되겠니? 그 소식을 들으니 천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시댁살이 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개무시하더니 그 논문이 표절을 한 논문이었던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더니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윤지야, 난 부모도 동생도 없어. 나한테 가족은 윤지 너랑 장모님 그리고 우리 태어날 아들뿐이야. 그 당시에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아이처럼 허망하게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태교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달을 소중하게 품고 남편과 쏙 빼닮은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 저희 친정엄마가 손주를 돌봐주러 오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몸을 풀고 다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사진 스튜디오는 나날이 번창했고 남편은 조명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도 대박이 났어요. 죽을 만큼 괴로웠던 암흑기를 지나서 저희 앞에는 환한 빛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3살이 되던 무렵에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동서였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누구? 저 기훈씨 와이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시댁살이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네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난 댁이랑 볼 일 없어. 전화 끊어. 아니요, 형님. 끊지 마세요. 형님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형님, 저희 쫄딱 망했어요. 아버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님도 충격으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무슨 상관이냐 싶었습니다. 당한 게 많은지라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아무런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걸 나한테 왜 말해? 어쩌라고?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형님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소식 들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당신 정말 뻔뻔한 거 알아? 그동안 그렇게 나를 개무시하고 아무 연락도 없다가 집안 망하니까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됐거든. 동훈 씨도 나도 시댁 식구가 잘 되든 망하든 아무 관심 없으니까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한테도 연락이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기훈이 그 자식이 나한테도 전화했어. 아이 정말 어쩌라는 건지. 재수씨, 아니 그 나쁜 년이랑 성형외과 차렸다가 의료사고를 많이 낸 모양이더라. 더 듣기 싫다고 전화 끊었어.
그래도 당신 걱정되지 않아? 아니, 그 인간들이 나랑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래도 피가 도는 인간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며 도련님에게 연락해서 계좌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고맙다고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도련님, 그렇게 고마우시면 이제부터 저랑 동훈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형수님. 그렇게 할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서로 아무 소식도 주고받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큰아들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예민한 상태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되겠다고 하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둘째 딸은 미술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기적 같은 인연을 갖게 된 아주머니와 아주머니 아들 용혁이와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용혁이가 장가를 가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제가 소개해준 여자와 용혁이는 늦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용혁이도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던 서로를 끌어당겨준 소중하고 기적 같은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